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전 연인에게 스토킹을 당하다 흉기에 찔려 숨진 고 이은총 씨의 유족이 피해자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유족은 피의자가 은총 씨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정황이 담긴 대화 캡처와 사진 등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지난달 대전의 한 신협에 침입해 3,900만 원을 빼앗아 베트남으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도주 20여일 만에 붙잡혔습니다. 현지 교민의 제보가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대전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의 신상 정보가 온라인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편 국제아동권리단체인 세이브 더 칠드런이 해당 교사에 대해 정서학대 의견을 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드려야 될 말씀이 많아서요. 빨리빨리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이미 많이들 보셨겠지만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웅담은 몇 번을 보고 들어도 질리지 않으니까요. 자, 보여주시죠. 자, 캄캄한 밤바다에 조명을 저렇게 비추자 빨간 튜브 주변에 사람 얼굴이 보입니다. 하하, 자, 갯바위에 다다른 두 사람을 끄집어 올리는데요. 구조대원이 왕복 400m를 수영을 해서 물에 빠진 50대 여성을 구조한 겁니다. 자, 지난 10일 자정쯤 부산 기장군 앞바다에 누군가 빠졌다는 신고를 받고 기장해양파출소 소속 박철수 경사, 지금 보시는 저분이 뛰어든 겁니다. 바다 수영, 그것도 밤바다 수영, 400m 왕복 수영. 하하, 자, 누군가를 끌고 나온다. 거기에 이건 정말 내 목숨, 자기 목숨을 건 겁니다. 저 잘생긴 박 경사님, 역시나 탈진해서 지금은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데요. 정말 최고고요.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유, 네. 자, 이 여세를 몰아서 오늘 출연자 소개 올리죠. 자, 이자연 기자, 백성문 변호사, 박상희 소장, 승재현 형사법무정책 선임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늘 예약까지 해가면서 챙겨봅니다 하신 대구 논공의 유리맘님, 미국 델라웨어에서 양계장하고 있는 사방가족입니다 하신 김아니에스님, 시카고 삽니다 우리 외손녀 레이나 오늘 첫 돌 축하해주세요 하신 김탁현님, 몇 번의 실패를 거듭했던 친구 서두나, 이번 주 출산 앞두고 있어요. 두나야 화이팅 하신 일본의 허매화님, 미국 버지니아에서 친구 찾습니다. 69년생 안양 살던 김민정, 사당 살던 박은미, 김민정, 박은미 찾아요 하신 안미숙님, 나라에서 무조건 노란 버스 타라고 해서 현장 체험 학습 못 가게 됐어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에요 이거.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하신 김포 푸른솔 초등학교 6학년 김하율님. 제가 이 김군이 쓴 글을 그대로 소개해드린 겁니다. 자, 정말 똑똑해요. 자, 샌디에이고의 김수잔나님, 장춘정님, 손지은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사사바 뉴스 6반.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달려보죠. 오픈 기념 먹튀 불청객입니다. 자, 사반 가족께서 직접 제보해 주신 영상으로 시작합니다. 만나보시죠. 어느 식당 안 한 여성 입장 후에 긴장된 표정으로 식당 내부를 싹 스캔합니다. 자, 음식을 주문한 뒤에 한상 차려진 저 맛나게 후루룩 짭짭 냠냠. 자, 잠시 후에 종업원 뒤돌아서자 좋아 자연스러웠어 하면서 저렇게 먹튀 문 열고 나갑니다. 자, 진짜 이건 고의성 200%. 아니, 계산대는 반대편인데 왜 저기로 나가? 네, 지난 7일 저녁입니다. 경기 파주시의 한 식당이고요. 저 여성이 11,000원어치를 먹튀했습니다. 이 제보자는요, 이 가게를 새로 오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창 바쁜데 이걸 노렸는지까지는 알 수가 없지만 저렇게 나가는 모습을 보면 상습범인 것 같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에 신고한 상태인데요. 잡혀서 혐의가 인정되면 당연히 처벌을 받고 여기에 더해서 고의성이라든지 상습성 이런 게 인정이 되면 사기죄가 적용돼서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먹튀가 범죄라는 건 이미 수천 번 저희가 얘기해드린 것 같아서 더 말 않겠습니다. 지금 빨리 돈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그거 갖고 가서 빨리 사장님께 석고대죄 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아슬아슬 창력 대장입니다. 역시 사반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저 앞에 가는 차 주목해주세요. 차 위에 뭔가가 한가득. 자, 트럭인가요? 가 아니라 세단입니다. 세단.
자, 차에 저렇게 포대 자루를 쌓아서 주행 중인데 우회전 쏟아져 안 돼. 안 쏟아졌어요. 세상에, 이거 약간 영화 매드맥스에서나 보던 트렁크 놔두고 왜 뒷유리를 뚫어서 저런 걸 쌓아놓았을까요? 자, 승 의원님, 네. 시선 강탈로 인한 교통 방해도 문제지만 저거 도로에다가 쏟아지면 사고나. 무조건 사고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지난 주말 제보자가 거제도에서 목격한 사진을 올렸는 건데, 촬영해서 이제 사진을 올리는 건데요.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일 처음에 딱 봤을 때 저거 뭐지? 지프차인가? 저거 경운기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앞서 가보니까 트렁크 뒤에 저렇게 비료 포대를 이렇게 차곡차곡 올려 쌓았다는데, 지금 보시면 묶었는지 안 묶었는지 시청자 여러분 보이십니까? 저는 아하. 안 묶었는 걸로 보이는데, 다행히 우회전할 때 저게 안 쏠려서 다행이지, 순간 급브레이크 빡 밟는다든가 위에 슉 돌아서 그게 확 맞아요. 떨어지면 뒤에 있는 자동차 무슨 날벼락이에요. 그분은 무슨 잘못이냐고요. 그래서 사고 나면 분명히 그 앞쪽에 있는 차에게 사고를 유발을 했다라고 해서 책임 물을 수 있으니까요.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번엔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어느 정자 밑 주목해주세요. 웬 차량이 보이죠? 자세히 봤더니 그 옆에 텐트까지 쳐져 있습니다. 아하, 여기서 캠핑을 즐기는 건지, 자, 테이블에 의자, 각종 요리 도구까지 풀 세트. 심지어 이불인지 뭔지도 모르는 저런 천두 옆에 떡하니 좀 이따 나올 텐데요. 걸어 놨습니다. 여기가 집일, 정말 제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해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지, 소장님, 저는 이해할 수가. 왜 저러고 살아 도대체. 그러게나 말입니다. 그래서 제보하신 분도 보기가 좀 어려우신 거죠. 그래서 제보를 하셨어요. 지난 7일에 제보하셨는데, 저희가 전북 부안 변산 해변 인근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저 정자가 쉬는 정자일 뿐만 아니라 전망대라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저렇게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지금 잼버리 끝나서 외부에서 이렇게 관광 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 정자 위에 가서 쉬기는커녕 구경도 못하고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한마디씩 하신다는 거예요. 저거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에 제보를 주셨고요. 보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여기서 자면 큰일 나요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상 만나보시죠. 자, 오토바이 잘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른쪽 주목해 주세요. 한 남성이 무단 횡단을 하려는 걸까요? 일단 지나갑니다. 자, 정지 신호를 받고 멈춘 오토바이. 자, 왠지 신경 쓰여서 뒤돌아보는데, 아까 그 남자 도로에 대자로 뻗어 있어요. 야, 이거 뒤에서 차들이 쌩쌩 달리는 상황인데 오토바이 운전자 달려가서 남성에게 뛰어갑니다. 당시 상황 잠깐 들어보시죠. 아저씨! 죽어! 빨리 일어나, 죽어! 죽어, 빨리 일어나, 빨리! 빨리, 뭐 하는 거예요? 죽어요! 진짜 길이 없고!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 빨리! 아니요, 저쪽 가고 보여요. 네! 싫어. 귀여워, 이거. 여기 왔어요. 나는 안 가요. 그럼 나요, 진짜. 여기 와요. 그럼 나요, 진짜 주방에 들어가. 자, 죽고 싶어서 그래, 이 말도 참 해서는 안 될 말씀입니다만, 본인은 뭐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고 쳐. 다른 사람은 왜? 저 누워 있으면 저 시간에 뒷차들이 못 볼 수도 있어요. 진짜 지금 저 오토바이 운전자분 말대로 죽을 수 있습니다. 저게 지난달 31일 밤 11시쯤이었고요. 송파고양 도로였는데, 저희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로폭이 넓죠. 왕복 10차선 도로입니다. 보통 저런 도로면 제한 속도를 좀 저 시간 되면 지나쳐서 좀 빨리 달리는 차들도 많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지금 저희가 본 영상처럼 저 인도에서 사람이 하나 걸어 나오길래 그냥 무단횡단 하나 하면서 사이드미러를 봤더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도로에 대자로 누워 있었던 겁니다. 어쩜 운전이 저거. 그래서 일단은 지금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저 주차를 설득을 해서 겨우 인도 쪽으로 데려다 놨는데, 자기가 배달 중이었다고 해요. 배달하고 와서 혹시나 또 저기 계속 있을까 봐 다시 가봤는데 그때는 없었다고 하는데, 다행이다. 저분이 어떤 사정으로 저게 들어놓는지까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뭐 본인이 얼마나 무슨 절망적에서 저기 들어오는지까지 저희 모르겠습니다. 밑에 뭐 저 전화번호가 나가는 것도 좀 우습다는 생각까지 드네요. 근데 그거보다 뒤에 운전자들의 정말 엄청난 민폐가 될 수 있었다는 거 술 적당히 드십시오. 아니, 승현님, 이거 완전히 벌금이든 뭐든 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뒤에 있는 운전자들이 저걸 역과하고 지나갔을 때 제발 저런 저 넘어진 분한테 제가 좀 죄송스러워서 과격한 말은 못 하겠는데,
정말 저런 데는 전방주시 의무 혜택이라는 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14전 도로에 사람이 누워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리고 정말로 힘들고 답답하면 아까 밑에 있는 전화하세요. 그리고 술 드시고 절대로 누워 있는 거 아니라는 말씀 드릴게요. 집에 분명히 부인이 있고 아이가 있고 주위에 저분과 함께했던 많은 추억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발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장동민 더 진이었습니다. 자, 개그맨 장동민 씨가 환경부에서 주최한 환경창업대전에서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로 우수상을 받았다는데 어떤 아이디어였는지 만나보시죠. 라벨지 떼서 버리지 말고 떼고 마시세요 라는 슬로건으로 원터치로 라벨지를 제거할 수 있는 저희 회사만의 특허로 이것을 개발했습니다. 이렇게 와우. 보시구나. 재밌네. 와우, 바로 저겁니다. 저도 페트병 이 재활용 버릴 때 항상 라벨이 제일 골치예요. 특히 그 양대 콜라 회사 페트병. 저 이게 안 뜯어져가지고 커터칼로 이렇게 쫙 해가지고 저 뜯어내거든. 저 이렇게 진짜, 사는 진짜. 남자입니다. 진짜. 예? 이런 남자가 어디 있어요?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 어떻게? 네, 개그맨 장동민 씨고요. 페트병 뚜껑을 돌리면 동시에 이 라벨지도 떨어져 나가는 이런 아이디어로 이 환경부가 주최하는 2023 환경창업대전에서 우수상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최근에 무라벨 제품들도 나오고 있긴 하지만요. 몇몇 제품들에 한정돼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에 소비자들이 알아야 할 정보를 알지 못할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기도 합니다. 결국 있는 라벨을 깨끗하게 떼어내야 이런 페트병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건데 장동민 씨가 이런 라벨 제거의 불편함 줄이고 재활용 용이하도록 하는 원터치 제거식 용기 포장지라는 아이디어를 내세웠던 겁니다. 지난해 관련 특허도 냈다고 하고요. 올해 1월에는 회사도 창업을 했습니다. 수상 직후에 자신의 SNS를 통해서 저희 아이디어가 소비자분들께 전해질 수 있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예, 일단 뭐 저것도 좋지만 아예 라벨이 없는 무라벨이 더 좋겠죠. 예, 자, 다음 이어갑니다. 셀프 브루유 토끼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영상 만나보시죠. 자, 어느 은행 아닙니다. 큰 가방 든 여성이 오더니요. 창고에서 모금함을 들어서 트러타타차차차차 하더니 가방 속에다 쏙 집어넣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성 같은 날 다른 은행에 있던 모금함도 으라차차차차차 하더니 가방에 쏙 넣었습니다. 이제 그만하겠죠가 아닙니다. 또 다른 은행에 가서는 역시나 창고로 다가가서 모금함을 가방에다가 또 쏙 3번 했습니다. 진짜 세상 제일 나쁜 인간들이 브루유 토끼 모금함 훔치는 인간들. 진짜 왜 저러고 살까요? 본인이 브루윕이라고 생각해서 셀프로 브루윕을 도우신 건지 잘 모르겠네요. 참 저 황당한데 40대 여성입니다. 은행을 돌면서 브루윕 토끼 모금함을 훔쳐서 이제 경찰에 붙잡힌 사연인데요. 이 여성은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제주 농협은행 3개소에서 창고 직원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잠깐 자리를 비우거나 딴 데 보거나 할 때 저희가 이제 은행에서 저 모금함에 뭐 동전 있거나 뭐 1,000원짜리 있거나 이렇게 많이 넣어놓잖아요. 그거를 들고 미리 준비한 쇼핑백도 지금 미리 준비한 거 보니까 완전한 계획 범죄네요. 엄청 커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많이 저희 또 이게 무게도 좀 나고 동전 들어있으면 그런 거까지 감안했던 것 같은데 저렇게 3군데를 다니면서 모금함을 훔쳤는데 그냥 뭐 모금함마다 한 20만 원 정도씩 가까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어이구. 지난 5일에 이제 범행을 저질렀던 그 은행에 다시 갔다가 하고 이제 그걸 알아본 직원한테 발각이 돼서 결국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일단 본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이 끊겨서 식비나 생활비가 없어서 그랬다. 아이고. 그래서 아까 제목이 저 셀프 브루유 토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다고 용서가 되진 않습니다. 오늘 절도 혐의로 입건해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오링 테스트 많이 합니다. 아시죠? 이거 오링 이거. 예. 자, 오늘도 사방 가족께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네, 남자친구 집에 인사 갔다가 황당한 일, 오링 테스트를 겪었다 이런 사연입니다. 사연자는 남자친구랑 1년 정도 만났고요. 결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었는데 시어머니 될 분이 갑자기 종이 한 장을 주시더니 맞는 음식, 안 맞는 음식을 쭉 쓰라고 하신 겁니다. 뭐 어색한 분위기 풀려고 게임하는 건가 싶어서 적었는데 그러더니 손가락을 동그랗게 만들어봐라. 그리고 이 음식을 떠올려봐라 하시더니만은 사연자의 손을 잡고 손가락을 열었다 닫았다 해보셨다는 거죠.
거죠. 이 테스트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그러면서 이런 음식 먹지 말고 이런 음식은 잘 맞으니까 잘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이게 바로 체질 파악하는 오링 테스트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합니다. 일단 남자친구도 우리 엄마 말 귀담아 듣지 마. 그냥 하는 소리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이 오링 테스트만 제외하면 집안 분위기도 좋고 다 마음에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한켠에서는 이 만남 계속 해야 되는지 좀 고민이 된다면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자, 제가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거 해가지고 아주 쏠쏠하게 재미 보는 분 있죠. 자, 기다리셨던 부처 핸저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반장 독립 채널에서 7천여 분의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보시죠. 먼저 남친 엄마입니다. 선영아, 잔말 말고 손가락 이 오케이 동그랗게 한번 말아봐. 자, 치킨 생각해봐. 여봐, 나 지금 힘 빡 주고 있는데 안 열리지, 그치? 자, 그럼 맥주 생각해봐. 여봐, 바로 풀리지? 얘 너는 앞으로 치맥하면 절대 안 되겠다. 상극이야, 얘 아주 동그라미. 그래서 헤어지지 말라는 좀 거죠? 애매한데. 예? 헤어지지 말라는 거. 아니 뭐 엄마 때문에. 입장에선 그러겠죠. 예, 좋습니다. 들어보세요. 다음은 여친이 아니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 손가락에 힘 하나도 안 주고 있었어요. 이건 유사 과학일 뿐이라고요. 그리고 맥주 없이 어떻게 치킨을 먹어요? 그건 제 선택이고요. 오빠, 성문이 오빠 뭐 하고 앉았어? 좀 X. 좋습니다. 자, 승현님부터 한번 가볼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 어머님께서 저것만 하고 있다면, 저런 것만 했다면 저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저거 이외에 저게 믿음이면 다른 믿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뭐 아이를 키운다든가 아이를 출생한다든가 아이를 임신했을 때 뭐라고 어떻게 음식을 무얼 먹을지 어떻게 먹을지를 하나하나 다 간섭하시면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가 있다라는 입장 때문에 제가 만약에 저희 딸이 저한테 와서 혹시 시어머니 될 분이 저런 거 하셨어요라고 하면 저는 시집 안 보내고 싶다. 저희 딸 지키고 싶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야. 자, 이 기자 본인 생각도 알고 싶어요. 저도 이제 승현님 말씀에 조금 공감이 가는 것이 이게 다른 자리도 아니고 첫 대면이었는데 거기서 이런 걸 해보라고 했다는 걸? 네, 저도 바로 그 점 때문에 이거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른 게 다 좋다고 하셨는데 뭐 오링 테스트로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뭐 어디까지 나갈지 이걸 알 수가 없어서 저는 좀 이거 불안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소장님. 네, 물론 처음 만났을 때 오링 테스트를 게다가 예전에 해보지 못했던 분은 자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해봐. 그럼 너무 당황스럽고 싫을 것 같기는 한데. 왠지 다음은 수맥으로 갈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이 오링 테스트 해보신 분들 너무 많아요. 저도 여러 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재미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심리 상담단에서 설마 오링 테스트로 그 사람의 심리를 알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냥 재미로 너는 이거 하고 잘 어울려, 너 이거 좋아해, 싫어해, 뭐 이런 재미였기 때문에 처음 듣는 사람은 선입견을 가지고 들으면 막 싫고 무서울 수도 있는데 한 사람은 그냥 가볍게 한 걸 수도 있다. 그래서 싫으면 그냥 어머니 저 이거는 이제 안 할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 다른 게 다 마음에 드는데 요거 때문에 헤어지는 건 그건 아니다. 자, 백 변호사님. 이제 나중에 결혼해 집까지 찾아서 치맥 먹지 마 이러면 정말 그건 문제가 되겠죠. 근데 지금 조금 전에 박상희 소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나머지 다 괜찮은데 처음에 와서 이 오링 테스트를 한 번 했는데 앞으로 계속 그럴 것 같아 라는 걱정만 가지고 헤어짐을 고민하는 건 제가 보기에 좀 아직은 오바인 것 같고 이후에 이제 예비 남편이 만약에 여기서 어머니가 더 들어올 때 어떻게 하느냐가 어찌 보면 결혼을 할 수 있느냐, 결혼을 해도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를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아직은 시기상조다. 좀 더 봐라. 네, 좀 더 바랍니다. 오링 테스트만 가지고는 좀 이르다. 다음에 이제 수맥 이거 들고 나오면 그때 고민해라. 네, 네, 오링 테스트 가지고는 아직은.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요. 가족 여러분 의견도 조금 갈렸습니다. 일단 가오나시님 이러다가 분신사바도 하시겠네요 하셨고요. 금이야 분신사바. 네, 그리고 금이야 오기야님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고 했습니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박재인님 일단 더 만나봐야죠. 이거 가지고 판단한다는 건 좀 그렇습니다 하셨고요. 박은혜님 저도 예비 며느리가 있는데요. 반장픽 볼 때마다 며느리 맞이하는 시어머니 정말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 행동이 아니다. 예. 그렇군요. 좋습니다. 자, 사건 반장 제보 메일과 카카오톡 사반 제보창에서 여러분들의 연락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명정은 여사님, 따님이 어제 귀인을 만나셨다고요. 어제 따님이 부산에서 서울로 가는 KTX 열차 오후 4시 50분 열차에서
입석 티켓을 끊고 서울에 이렇게 올라오는 중이었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정신을 잃고 어이구. 쓰러졌다는 거죠. 잠시 후 어디선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남성이 흔들어 깨웠고 세상에 그 남성이 자리를 양보해줘서 서울까지 따님이 무사히 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워낙 경황이 없던 탓에 이름도 연락처도 묻지 못했다는데 자, 어제 오후 부산발 서울행 KTX 열차 안에서 쓰러진 여성에게 자리 양보해준 멋진 남성분 저희한테 꼭 연락 주십시오. 찾고 계십니다. 콘드로이친 이젠 검증이 필요하겠죠. 어떤 콘드로이친인지, 충분히 콘드로이친을 담았는지. 기능성은? 그건 기본 아닌가? 관절이 기억할 만하네. 이름값이란 이런 것. 관절엔 콘드로이친 1200. 당신이 기다리던 간편한 탈모 치료 솔루션 로게인 폼. 폼 타입으로 빠르게 스며드는 로게인 폼의 미녹시딜 성분이 모발 성장을 촉진해 탈모를 치료합니다. 폼 타입으로 간편하게 탈모엔 로게인 폼. 왜 스토킹 하냐고. 아니 왜 스토킹을 하냐고. 너 범죄야 뭐야. 알았어. 범죄라며 알겠다고. 그만하라고. 뭘 물어봐 진짜 싫다는데. 전 연인에게 스토킹을 당하다 흉기에 찔려 숨진 고 이은총 씨의 유족이 피해자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유족은 피의자가 은총 씨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정황이 담긴 대화 캡처와 사진 등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유족들이 밝힌 사건의 내막을 들여다봅니다. 자, 저희가 지난달 14일 이 사건 인천 논현동 스토킹 살인 사건 이른바 처음으로 이 피해자의 고인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했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19일 이 사건 첫 공판이 열립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지지가 필요합니다. 그저 그런 스토킹 살인 사건으로 또다시 사람들의 뇌리 속에서 희미해져가는 그런 일이 되지 않게끔 우리 유족께서 다시 한번 많은 내용들을 저희를 통해서 공개해 주십사 연락을 주셨습니다. 먼저 그럼 사건 당일 상황 어땠는지 고인 은총 씨 어머님의 얘기 들어보시죠. 그날도 한 5시 40분 정도에 이제 나갔어요. 그러면 나가자마자 조금 있다가 애기 같은 목소리를 살려주세요 작업하게 막 그런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왜 이런 새벽에 누가 애기가 장난을 하나 처음에는 그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살려줬더니 아 이건 작업한 상황이구나. 제가 이제 속옷바람으로 나갔죠. 나가보니까 서서 딸은 걔를 막고 있고 걔는 칼을 들고 계속 우리 딸을 찌르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할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숙녀가. 그 할머니가 옆에 없으니까 문을 열고 나온 거예요. 우리 편지를 돌아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나 또 돌아보는데 누워있더라고요. 우리 딸이. 다리 쫙 뻗고 그래서 넘어진 상태에서 계속 제가 찔르는 걸 제가 본 거예요. 이 사건은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문 밖에서 살려달라는 딸의 외침 소리가 들려요. 어머니는 밖으로 나가십니다. 그러다가 어머니도 흉기에 찔리십니다. 근데 그때 손녀가 또 그 소리를 듣고 나오려고 해요. 이 친정어머님은 손녀라도 살리기 위해서 손녀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면서 현관문을 닫아버립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현관문 밖에서 들리는 딸의 그 비명소리, 손녀라도 살리기 위해서 이 어머니는 그걸 다 듣고 계셨던 거예요. 이게 진짜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이게? 자, 유족의 요청에 따라서 이번에는 은총 씨의 이름만 공개하고 얼굴은 저희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이 기자가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당시 이 사건이 7월 17일 새벽 5시 54분쯤에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고인이 된 은총 씨는 출근을 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이 은총 씨가 나오기만을 전 남자친구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위협을 시작했습니다. 은총 씨가 소리를 질렀고 이걸 듣고 나온 은총 씨 어머니가 자신의 손으로 딸의 전 남친 손을 붙잡고 밀쳤는데요.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은총 씨의 어머니도 손가락과 손목
팔목 등을 다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은총 씨의 어린 딸도 집안에 있었습니다. 엄마랑 할머니를 찾기 위해서 나오려고 하니까 이 은총 씨의 어머니가 나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뒤돌아섰고 그 틈에 은총 씨가 흉기로 찔렸고 결국 숨진 겁니다. 이 은총 씨의 전 남친은요 현장에서 자해를 시도했습니다. 결국 병원으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았고 사건 일주일 뒤부터 조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백 변호사님, 이거는 네. 진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뭐 사실 사귀고 좀 지나고 나서부터 그런 낌새가 충분히 좀 예감이 될 만한 상황이긴 했습니다. 2022년 6월 운동동호회로 이제 처음 만났고 또 다른 동호회도 은총 씨를 따라서 이 가해자가 가입을 했다고 합니다. 집 앞에 이제 뭐 무작정 찾아서 기다리는 일, 이게 우리가 스토킹 관련해서 아주 그냥 일반적인 유형화돼 있는, 그리고 원래 이제 보험회사에 은총 씨가 일하고 있었는데 직장도 본인도 따라 옮겼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SNS에 은총 씨가 과거 이제 전 남자친구의 사진들 같은 것들이 이제 다 지워도 이제 남아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보험 관련 업무 때문에 이제 이 연애는 비공개로 하자고 처음부터 제안을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왜 옛날 남자친구 사진이 있는데 왜 나는 왜 연애 공개 안 해주냐 이러면서 심하게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은총 씨는 결혼할 생각 없다고 하는데 이제 결혼하자면서 뭐 혼자 뭐 계획까지 막 세우고 이런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폭행이 이어졌는데 2월 달에는 폭행을 해서 갈비뼈가 3대 골절될 정도의 폭행을 당했었다고 합니다. 5월 중순에는 은총 씨하고 차 안에 대화 나누다가 이제 은총 씨가 정말 헤어져 달라, 차에서 내려달라고 하자 본인 감정 주체하지 못하고 주먹으로 은총 씨 팔을 또 집중적으로 폭행하기도 하는 등 사전에 그런 이상한 안 좋은 징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제발 사정하면서 제발 나랑 좀 헤어져. 그럼 그럴 때마다 그 인간은 나 죽을 거야 하면서 또 협박을 했다는 거죠. 주변 분들한테 고인은 수차례 정말 이 괴로운 심정을 토로하셨다고 합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다고 하셨다는 거죠. 자, 이 은총 씨가 생전에 지인과 나눈 통화 내용 잠깐 듣고 가시죠. 지난주에 정리를 원래 하자고 했었고 계속 매달렸고 계속 찾아왔고 처음 만날 때부터 난 절대 오픈하지 않겠다고 약속받고 만났는데 그거가 계속 괴롭히는 거야. 본인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아니까 더 괴롭히더라고 나를. 그렇다고 어떻게 계속 만나냐고 그 마음으로. 오빠 카톡으로 근데 날 괴롭히는 거 보면 진짜 너무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어요. 극과 극이거든 오빠 진짜로. 졸변하면 피를 말라. 내가 너무 카톡이 괴로워서 채팅방을 한 진짜 수백 번 나갔어. 방에서도 카톡방을. 자, 지난 5월 헤어졌습니다. 정말 끝났구나. 이제는 좀 숨 좀 돌리고 살 수 있겠구나 싶었는데 그게 끝이 아니었으니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 남자 정말 집착이 너무 집착이 너무 강했습니다. 뭐 이건 다른 표현을 쓸 수 없을 만큼 오히려 집착에 집착을 하고 있었는데, 저 시청자 여러분 그거 다 아시죠? 뭐 어떤 SNS에 보면 첫 번째 나오는 어떤 사진들이 있는데 그 사진에 이 남자가 이 은총 씨와 같이 있었던 그 사진을 저렇게 올렸다는 거예요. 이게 뭐 진짜 소스라치게 놀랄 일이잖아요. 아니 헤어졌는데 저게 왜 올라가냐고요. 그래서 정말 힘들건데 6월 초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 남자가 이 은총 씨 출근하는데 자동차를 갖고 오는데 자동차를 카 체이싱 하듯이 따라왔다는 거예요. 난폭 운전으로. 그러니까 난폭 운전으로 따라오면 어떡하겠어요. 스토킹을 당연히 신고하겠죠. 지금 영상으로 나오고 있는데. 아이고야. 뭐 지금 속도가 저렇게 지금 영상에 나오지만 저 속도 굉장히 빠른 속도고 뒤에서 이렇게 백밀러로 보면 저 정도면 저게 블랙박스에 찍혀있지 바로 뒤에 근접해서 붙어있는 모습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저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스토킹을 딱 신고했어요. 신고하니까 그 스토킹 신고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다시 그 신고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그치지 않고 집 앞으로 또 찾아옵니다. 그러면 현행범으로 딱 신고 받아서 잡혀갔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발생하는 거죠. 현행범으로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 청구하지 않고 4시간 만에 풀어집니다. 그러니까 석방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접근금지 명령을 법원으로 받는데 두 가지예요. 이게 통신하지 마, 100m 접근하지 마. 이거 두 개밖에 없으니까 이 사람 자기의 행동을 전혀 제한받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소장님께는 좀 이따 여쭤보겠습니다. 보통 이런 인간들이 있으면 말이죠. 그 가족들한테도 뭔가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인단 말이죠.
네, 일단 이 남성이나 남성 가족 모두 어떤 미안하다는 연락이나 반성의 표시는 없다고 유가족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나 은총 씨 장례식 날 이 남성의 부모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모르는 일이라고 방관했다고 하고요. 당시 전 남친이 자해를 했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유족들이 전화를 걸어서 얘기를 하니까 다른 애랑 얘기를 하라면서 또 다른 자녀를 바꿔줍니다. 그런데 그 전화 받은 자녀가 10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유족들 입장에선 그냥 전화를 끊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고요. 현재 이 남성은 구속 기소가 됐는데 매번 반성문 제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주 화요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안하시겠어요. 또 정말 한없이 자애로운 재판부를 만나서 이 자식이 반성문도 내고 있고 또 뭐 하고 있으니까 그래. 이게 지금 이 유가족분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상황입니다. 은총 씨 사촌 언니 얘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피해자 가족 입장에서는 가 타당한 죄명에 타당한 벌을 받기를 바라는 건데 저희가 일반적인 생각의 보복살인이라는 건 범인이 얘한테 억하심정을 가지고 헤어지는 것도 못 참겠고 얘가 다른 사람한테 가는 것도 못 참겠어서 죽이는 건 보복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보복인 건데 이 애가 보복이라고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아니면 보복이라는 문자를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보복살인이 인정이 안 된다는 건 피해자 가족 입장에서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인 거죠. 자, 이 고인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이 사건 그냥 흐지부지 되지 않게 정말 이 가해자가 엄정한 법의 처분을 받기 위함인데 네. 벌써 이런 걱정부터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좀 몇 가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일반 살인죄하고 보복 살인죄는 형량의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유족분들께서 보복 살인죄가 적용돼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복 살인죄는 형의 하한이 10년이고요. 그러니까 10년 이상 무기 사형, 살인죄가 5년 이상 무기 사형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복 살인이 되려면 신고나 검찰에 대한 진술, 수사기관의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살인을 한 경우여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헤어지자는 것 때문에 그런 억한 심정의 살인을 저지른 것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죄명 자체가 보복살인이라 일단 일반 살인으로. 백 변호사님 그럼 쉽게 좀 여쭤볼게요. 네. 무기징역 나오기 힘든 겁니까? 일단 통상적으로 무기징역 선고 이제 지금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보복살인이라고 해서 무기징역이 나오고 일반 살인이라고 해서 무기징역이 안 나오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봐도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죄질이 극도로 안 좋기 때문에 죄명이 단순 살인죄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유족분들께 좀 안타깝지만 죄명에는 너무 크게 집착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자, 소장님, 제가 마지막에 소장님께 여쭙고 싶은 것이 지금 이 시간에도 앞서 보신 것처럼 은총 씨와 비슷한 하루하루를 보내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을 거예요. 전국에. 예? 네. 정말 이 일이 끝이 아니라 참 재수없는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조만간 또 이런 일 전해드릴지도 모릅니다. 소장님. 네,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데이트 폭력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뭐 헤어지고 나서 이별 살인을 당하는 경우가 계속해서 왕왕 우리 소식이 들리는데요. 사실 저는 이 유가족들의 마음이 너무나 이해가 됩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딸이 동생이 이렇게 황망하게 세상을 떠났고 또 이 엄마가 없어지는 날부터 이 아이는 또 혼자서 엄마 없는 삶을 살아야 되고 이 은총 씨의 어머니께서도 제가 상처난 손을 봤는데 손가락부터 팔까지 다 칼에 정말 이렇게 베이셨더라고요. 근데 그 아픔을 잊으시고 은총 씨와 그 손녀 걱정만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여성이 이렇게 폭행을 당하거나 살인을 당할 때 온 가족이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은 또 법은 완전히 피해자 중심적 판결을 내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유족분들은 현재 이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받고 계십니다. 저희 사건반장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란에 들어가 보시면 저희가 탄원서 링크를 올려놨으니까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힘 많이 좀 보태주십시오. 정말 꼭 필요합니다. 자,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지난 8월 18일 대전의 한 신협에 강도가 들어서 현금 3,900만 원을 훔쳐 달아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베트남 다낭에서는 한 수상한 남성이 나타났는데요. 베트남에서 한 달 살이를 한다더니 한인 교민의 가방을 날치기 하고 또 식당 사장님의 지갑까지 절도했습니다. 결국 이 남성,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다가 경찰에게 긴급 체포됐는데요. 알고 보니 대전 신협 강도범이었습니다. 과연 해외 도피 21일 동안 이 강도범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지난 토요일 우리 베트남에 계시는 사반 가족 교민께서 이자를 봤다라는 제보를 저희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주말 동안 저희도 이걸 계속 취재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젯밤 체포가 됐다는 속보가 전해졌죠. 네, 일단 당시 사건부터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달 18일 헬멧을 쓴 한 남성이 대전의 한 신협에 들어가서요. 직원을 흉기로 위협을 합니다. 그리고 현금 3,900만 원을 훔쳐서 달아났는데 그 당시 CCTV 장면이 준비돼 있습니다. 당시 신협 CCTV 장면이고요. 범행 후 모습입니다. 검은 옷을 입고 헬멧을 쓴 강도가 은행을 턴 뒤에 하얀색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나고 있습니다. 이 오토바이 역시도요. 범행 하루 전날 훔친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오토바이를 훔치는 장면 역시도 CCTV에 포착이 됐는데 이 오토바이를 훔칠 당시에 검은 우산까지 쓰고 두꺼운 점퍼랑 모자랑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로 저렇게 나타났습니다. 그 당시에 오토바이에 열쇠가 꽂혀 있는 걸 확인을 하고 잠시 뒤에 다시 나타나서 그 오토바이를 타고 사라졌습니다. 자, 하지만 꼬리가 정말 용이 주도하게 베트남으로 출국하는 것까지는 용케 도망갔죠.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작자 결국 말씀드린 대로 어제 베트남 다낭, 경기도 다낭시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한국 분들이 많은 곳인데 거기서 잡혔습니다. 자, 역시 제보가 결정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카지노에 다닌다. 네, 진짜 자기 버릇 누구한테 못 주네요. 결국은 카지노에서 잡혔는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베트남에 있는 한인회 신고 덕분에 지금 이자가 잡히게 됐는데요. 8일 날 이제 베트남을 갔다 그러고 지역 전단을 베트남 한인회에 쫙 뿌렸습니다. 쫙 뿌리니까 베트남 한인회에서 연락이 하나 왔는 거예요. 이거 카지노에 있는 사람인데? 카지노에서 봤는데? 라는 제보가 이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지노에 있는 제보가 있고 어제도 카지노에 있었다는 제보를 받자마자 경찰이 쪽 출동합니다. CCTV 확인해 보니까 진짜 이 사람이 있었는 게 확인이 됐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베트남이잖아요. 대한민국 직접 경찰이 갈 수가 없으니까 베트남 공안과 경찰이 그 사람을 잡기 위해서 잠복하고 있었고 그 잠복한 끝에 이 사람이 카지노로 게임하러 오는 그 순간 붙잡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보 시점으로부터 불과 3시간 30분 만에 잡혔습니다. 도박 빚으로 강도질을 하고 베트남 가서 또 카지노에 있다가 잡혔습니다. 이게 사람입니까? 예, 잡혔을 때 돈이 있었을까요? 자, 경찰 브리핑 직접 들어보시죠. 피의자를 아직 조사를 못했어요. 다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나라로 이제 송환이 되고 나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차분히 조사가 돼야지 될 부분이라 지금 공안이 신병을 데리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조사할 수도 없고 일단 걔한테 물어봤을 때는 지금 수중에 가진 돈은 크게 없는 걸로 그래서 지 말로는 대부분 도박에 이제 탕진한 걸로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소장님 진짜 사람도 아니에요, 진짜. 네, 그렇습니다. 검거 당시에 하나 200만 원 정도 되는 카지노 칩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고요. 숙박소에서는 이제 베트남 돈 2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본인이 검거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그 쑥 시내에는 나오고 있지 않았는데 한 4, 5일 전부터 이 사람 도박 중독이 확실하죠. 도박 유혹을 일으키지 못해서 결국에는 이제 카지노에 출입하다가 이렇게 걸렸습니다. 과거부터 도박에 아주 깊게 빠져 있었다라는 이제 제보들이 많이 왔고요. 예전에도 이제 다낭 등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도박빚 한 10억 원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때는 봉사단체에서 봉사도 하고 소환 좋은 사업가다 이런 말도 들었는데 한 4, 5년 전부터 도박에 빠졌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이번 강도 사건 역시 도박빚 갚으려고 일어났다고 합니다. 자, 베트남은 아시다시피 사형 집행국입니다. 자, 백 변호사님. 네. 그냥 거기서 그냥 있으라고 해도 되잖아요. 근데 이제 범죄지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한국으로 송환을 해서 우리나라 법에 따라 이제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이런 사건이 터지면 가장 안타까운 건 돈의 행방입니다. 이 사람 처벌받는 건 당연한 거고요.
일단 어쨌건 피해 은행에서도 피해 회복을 해야 될 텐데 이런 인간들의 특징은 대부분 그 짧은 사이에 돈을 다 탕진하고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으면 아시겠지만 나라에서 대신 갚아주진 않잖아요. 결국 이자에 형량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피해자와 결국 합의 못하고 피해 회복을 못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중한 처벌을 받긴 하겠습니다만 이 피해 회복이 안 된다는 건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자,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토요일 저희 제보 카톡창으로 베트남에 계시는 다낭에 계시는 우리 교민 사방 가족께서 저희한테 제보를 해주셨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 거기서도 온갖 진짜 협잡질을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네, 일단 지난 5일에 한인마트에서 가방 날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자인 가방 주인이 그 마트 앞에서 잠복하다가 며칠 뒤에 포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가방 내놔라 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졌는데 몸싸움까지 이어졌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 남성이 호신용 스프레이를 가방 주인 얼굴에 뿌리고 다시 또 달아났습니다. 그 당시에 이 가방 주인이 찍은 이 도망가는 남성의 모습도 있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저 사진이고요. 저 오토바이 역시도 훔친 걸로 추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또 한인타운에서의 한 식당의 사장님의 지갑도 절도했다고 하고요. 이 경찰에서는 남성이 가방 훔치는 장면이 CCTV에 찍힌 거 다 확인했고요. 현재 조사 중인 상태입니다. 그 제보자에 따르면 저자가 베트남 한 달 살이를 하러 저 보세요. 지갑을 싹 보더니 딱 들고 튑니다. 자, 소장님. 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제보해주신 한인 그 부동산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이세요. 이 제보자께서 이 8월 21일 날 이 사람이 와가지고 이 제보자 사장님께 나 베트남에서 한 달 살이 하는데 방 좀 구해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러면은 40만 원짜리 아파트 있으니까 거기서 사시라고 소개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러고 약속하고 돈도 냈는데 이 범인이 간과한 게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트남은 호텔이든 거주지든 어쨌든 어느 거주지에 들어가면은 거주 신고를 해야 된대요. 그걸 이제 몰랐던 거죠. 그리고 그 거주 신고를 하면 바로 경찰에 연락이 된다고 합니다. 본인이 아마 근데 하루 만에 거주 신고를 하면서 아차 싶었겠죠. 다음 날 바로 와서 이사 가겠다라고 밝혔대요. 그러고 이제 바로 떠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떠나고 나서 15분 후에 경찰관이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경찰 아파트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 인터폴 수배가 된 사람이다. 그래서 15분 만에 놓쳤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앞서 그 인천 논현동 스토킹 살인 사건 관련해서 탄원서를 어디에다 쓰는지 지금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요. 사건 반장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란에 들어가시면은 거기 있습니다. 일단 방송 보시고 끝나고 들어가서 탄원서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대전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의 신상 정보가 온라인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편 국제아동권리단체인 세이브 더 칠드런이 해당 교사에 대해 정서학대 의견을 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네, 현재 이 학부모들 신상 폭로하는 SNS 계정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이게 주말에 만들어진 계정인데요. 그 소개글에는 24년 차 여교사를 숨지게 만든 살인자, 자식들 얼굴과 사돈 8촌까지 공개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망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대전 지역 학부모 가족의 얼굴, 또 전화번호, 주소, 직업, 사업장까지 표시한 게시물이 40건 넘게 등록이 됐습니다. 계정 운영자는요, 혹자는 선을 넘는다고 할 수 있지만 저들 때문에 남편은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다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방법으로 그들의 잘못을 일깨워주고 싶다.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뿌리 뽑고 싶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시물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냐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계정 주인은 신고해볼 테면 해봐라. 나는 만 10살 촉법 소년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계정이 하루 만에 7,150명이 넘는 팔로워가 생겼는데요. 그러다가 오늘 오전 11시쯤에 폐쇄가 됐습니다. 그런데 시즌2라는 이름으로 돌아와서 다시 계속해서 게시물을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상을 공개하니까 당신 이거 지금 실수하는 거야. 이거 내려 신고할 거야. 그랬더니 괜찮아. 나 촉법이야. 할 테면 해봐. 이런 식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계신다는 건데 자, 아무튼 뭐가 이렇게 공개가 저희도 알지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잖아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국민들의 분노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최근에 여러 이제 교사분들께서 안타까운 극단적인 선택 그 과정에서 이에 관련된 분노들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학부모들이 운영하고 있는 매장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의 초토화가 됐습니다. 뭐 당신이 교사를 죽였다, 우리 선생님을 살려내라. 지금 보시면 포스트잇이 정말 빈자력 없이 빼곡하게 붙어 있죠. 그리고 또 인터넷에서는 해당 매장 뭐 평가 1점 주는 평점 테러도 이어지고 있고요. 해당 업체들 전부 다 문을 닫은 상태라고 합니다. 또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가 운영하는 한 음식점 같은 경우 지금 급매물로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케첩으로 저렇게 테러가 되어 있기도 하고요. 뭐 해당 학부모가 이 비난 여론 때문에 이곳에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해석이 되는데 일단 뭐 특급 매물로 거래 형태는 권리금 매매, 권리금 8천만 원을 희망합니다. 뭐 매매 사유는 신규 사업 진행 등을 이유로 부득이 더욱 발전해 나갈 분과 조건 협의해서 양도양수 진행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본인 여기서 더 이상 영업 못하고 팔겠다는 뜻입니다. 일단은 저기 여기도 프랜차이즈 업장이었나 봐요. 본사 측에서는 이제 내용이 확인될 때까지 영업 중단 조치 중이고 향후 사실관계 확인될 때까지 추가적인 조치를 취한 예정이라는 그런 입장을 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처음에 이 학부모 이 가해 학부모로 추정되는 분들의 자녀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미 뭐 전학을 갔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저희가 제보를 받은 데 따르면 그 아이들이 아직 전학을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오늘 근데 이 사건이 번지고 나서 오늘 첫 평일인데 오늘은 그 학교가 재량 휴업일이라고 해서 그러면 내일 이 아이들이 나올 것이냐 이것이 그 학교 내부에서도 지금 엄청난 어떻게 보면 관심사라고 하더군요. 자, 승 의원님. 네네. 돌아가신 선생님의 생전 교권 침해 기록도 공개가 됐다면서요? 이 교권 침해 기록을 보면 진짜 좀 아연실색을 할 수밖에 없는데 1학년 아이들 4명이 좀 이렇게 좀 싸웠는가 봐요. 그리고 그 학부형들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가 뭔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는가 봐요. 그러면 가서 그냥 말을 하면 되는데 이제 그 교권 침해 내용에 보면 교사한테 무릎을 꿇어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정말 이게 교권 침해 사실이 이 교권 침해에 나온 얘기 사실이라면 너무 나가도 너무 나간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중에 한 명이 고소를 했는데 그 고소장에 적혀 있는 내용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아이 앞에서 원래 그 아이가 뭐 지우개를 씹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우개가 아니라 뭐 껌을 씹었기 때문에 그 껌 씹은 아이에게 공개적으로 바깥에 나와서 혼을 냈다. 아니 뭐 지우개를 씹던 껌을 씹던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당연하죠. 이렇게 배식을 받는데 배식 받는 데서 이렇게 아이하고 티격태격 싸웠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 배를 이렇게 툭 때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배는 때리면 안 되는 행동 아닌가요? 그래서 그 아이를 불러서 혼을 냈다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라고 생각하고 이 학부형은 고소를 했는 듯 그렇게 보입니다. 저희가 지난 금요일 날 이 방송 처음 전해드리면서 한 동네에 살다 보니까 교에서 오다 가다 만나면 야, 너 일로 와봐 하면서 이 선생님한테 이 가해 학부모들이 그런 짓을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근데 뭐 그런 게 다 결국 무혐의가 났어요. 뭐 배를 때리고 뭐 지우개를 씹고. 자, 그런데도 그 이후에 계속 괴롭혔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지금.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감히 선생님하고 싸움이 났는데 결국에는 무혐의가 났으면 본인들이 이제 더 이상은 얘기를 하지 않았어야죠. 무혐의가 났는데요, 법적으로. 그런데도 계속해서 이제 뭐 보이지 않게 또 보이게 선생님을 괴롭힌 거죠. 이 선생님께서는 굉장히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셨습니다. 왜냐하면 1학기 내내 이렇게 너무너무 극심하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그 학생을, 그 문제의 학생을 더 이상 지도할 수가 없는 상태에 처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학생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은 거예요. 계속 수업 방해하고 참여하지 않고 다른 친구 괴롭히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지도는 할 수 없고 이런 상황에서 선생님께서 무기력감 뭐 이런 거에 시달리셨고 또 자긍감, 교사로서의 자긍감이 완전히 없으시면서 우울증 약을 드셨고요. 그때부터 3년 동안 계속해서 이제 정신과 진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아무리 스스로 다독여도 그 마음이 힘든 건 어쩔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 서희초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선생님께서 그 공포가 너무나 떠올라서 늘 울기만 했다라고 하셨다는 걸 전해 듣고 아 정말 그 아픔에 완전히 동일시 되신 거죠. 동일시 돼서 우리는 다 화를 내고 있었지만 선생님께서는 화도 나지 않고 공포감에 휩싸이셨던 것 같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이렇게 괴롭힘을 당했는데도 교사를 돕는 곳은 없었습니다. 특히 이 교권보호위원회 이거 도대체 왜 안 열렸는지 저희 너무 궁금했는데요. 관련해서 대전 교사 노조에 물어봤습니다. 이 선생님은 분명히 교권보호위원회를 내가 신청했다라고 기록을 했는데 학교 측에다가 저희가 문의를 해봤어요. 그 당시 관리자들한테. 이 관리자들은 그 선생님이 우리한테 그런 신청을 한 기억이 없다 이렇게 하세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교권보호위원회는 이제 신청서를 작성하는 게 아니고 구두로 보통 가가지고 나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때부터 아 그래 그럼 하자 하면 그때부터 사안이 접수돼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증빙 자료가 없는 거예요. 자, 교권보호위원회. 그 교사가 그걸 했다는 증거가 없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학교 이 책임자 당국자들 입장에서는 그 교사가 부탁한 적 없다. 그거 열어달라고 한 적이 없다라고 발뺌을 할 여지가 있다라는 게 지금 이 교사 노조의 주장입니다. 자, 승현님. 네. 자, 또 중요한 거. 지금 세이브 더 칠드런 아동 보호 전문 기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사실 세이브 더 칠드런도 할 이야기는 있을 것 같은데 그냥 팩트를 정확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보통 우리가 아동 학대 사건이 이제 발생을 하면 아동의 치료, 그다음에 관리, 예방 등을 위해서 지자체마다 하나의 아보전, 아동 권리 보장, 아동 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아보전이라 그러는데요. 그게 아마 세이브 더 칠드런이 되어 있고 이 세이브 더 칠드런이 이 사건을 딱 들여다보니까 이거 정서적 학대가 좀 있는 것 같은데라고 해서 정서적 학대를 판단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피해 해당 교사가 도대체 아동 권리기관이 전혀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 교육 현장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자기는 하소연했고 기준을 물었는데 어떠한 근거도 지금 받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세이브 더 칠드런 측 입장이 나왔습니까? 네, 세이브 더 칠드런에서는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피해 교사가 생겨서 책임을 통감하고 유감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 우리 단체는 경찰의 요청으로 조사 결과를 넘기긴 했는데 거기 처벌과 관련된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맨 처음에 이제 이 사건이 터졌을 때 본인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내야 되는 상황이라서 아동, 학부모, 교사를 다 면접을 했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런 의견을 썼대요. 아동에게 심리적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했고 상담과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썼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이제 결과를 제출할 의무는 없었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2020년 초에 아동의 학부모가 경찰에 고소를 하면서 이거를 꼭 내라라고 해서 이런 의견을 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본인들은 지금 책임을 총감은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고인 돌아가신 대전 이 초등학교 선생님은 세이브 더 칠드런에 수년 동안 후원을 했던 분입니다. 자, 이 기자 오늘 저희한테 제보 사진, 화한 사진 하나가 왔는데 그 짧게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이 화환이 대전에서 교사들이 학교가 병가를 못 내게 하고 뭔가 부당하게 취급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대전시 교육청에다가 항의성으로 근조 화환을 보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한 구석에 버려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보자는 이게 교육청에서 교사들을 어떻게 취급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이다라면서 제보를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확인한 결과 제보자가 말한 그들이 보낸 그 건조화는 아닌 걸로 확인이 되긴 했는데요. 이 교육청 측은 마치 대전 교사 사건 이후에 온 화환처럼 비춰져서 난처하다면서도 다만 화환철이 저렇게 한 건 잘못이다라고 인정했습니다. 자, 오늘 경기교육감, 대구교육감, 전북교육감 이 세 분이 해외 선진교육 시찰을 이유로 호주로 출국했습니다. 서울시 교육감, 충북도 교육감은 함께 갈 예정이었지만 지금 이 국면을 의식해서 불참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군요. 경기, 대구, 전북 교육감 이 세 분 중에 두 분은 전직 국회의원입니다. 세상에 이게 이 정도 정무 감각도 없습니까? 지금 이 분위기에서 선진교육 시찰을 이유로 호주를 가고 싶으세요? 지금 교사 커뮤니티 지금 난리가 부글부글입니다. 이 해외 출장 이건 때문에. 세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성인이 되고 나서야 그간 살아온 삶이 남달랐다는 걸 깨달은 윤 씨. 그녀가 기억하는 엄마는 따뜻한 품 한 번 내주기는커녕 모진 말과 손찌검을 날리는 모습뿐. 윤 씨는 그저 이혼한 남편에게 양육을 구실로 돈을 받아내는 수단이 됐다고 합니다. 고등학생이 되던 무렵에는 아버지마저 산재로 유명을 달리하면서 윤 씨는 생업에 일찌감치 뛰어들어야 했고 엄마의 폭력마저 날로 심해졌다고 하는데요. 결국 맨몸으로 야반 도주까지 했지만 번번이 집이며 직장이며 찾아와서 난리를 피우는 통에 꿈 한 번 펼쳐보지 못했다는 윤 씨. 지금도 주위를 맴돌면서 부양 의무를 주장하는 엄마를 윤 씨가 정말 책임져야 하는 걸까요? 자, 오늘도 직접 제보를 받은 사연입니다. 네, 제보자는 20대 후반이고요. 유년 시절 내내 기억이 있는 순간은 늘 어머니의 폭력에 시달려 왔습니다. 일례로 초등학교 때 공부를 하다가 문제 하나를 틀리면요. 엄마가 바늘로 제보자의 몸을 찌르면서 이 문제를 제대로 풀 때까지 계속 시켰다고 합니다. 본인 화가 나는 일 있으면 딸한테 푸는 건 당연했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머리를 때리는 폭력은 당연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먹게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아유, 이게 무슨 소리? 자, 그나마 의지하는 게 아빠였다는데 이혼을 했다고요, 초등학교 때. 네, 일단 제보자의 어린 기억에 의하면 초등학교 때 어느 날부터 모르는 아저씨가 집에 자주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 이것저것 뭐 사주기도 했고, 근데 그러다가 이제 부모님이 자주 다투셨다고 해요. 생각해 보니까 그게 결국 어머니 외도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아, 그 아저씨는 외도남, 그렇죠, 외도남, 맞습니다. 상간남. 하지만 엄마는 제보자한테 그 아빠가 벌어오는 게 시원찮으니까 내가 희생해서 저 집으로 시집 가는 거다. 너희 잘 살려주기 위해서 아빠랑 어깨동무하면서 협의 이혼했다. 나쁘지 않게 이혼했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쨌건 뭐 친권 양육권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 집에 있다가 결국 딸은 엄마가 키워야 된다고 하면서 본인이 거의 강제로 끌려가다시피 어머니 손에 이끌려갔다고 합니다. 자, 아빠랑 살겠다는 딸을 굳이 그냥 끌고 가더니 이제는 양육비를 오로지 양육비로 데리고 갔는 거예요. 그럼 양육비를 보통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양육비 줘 이렇게 얘기하는데 수시로 전화해서 양육비를 달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사실 양육비를 남편한테 좀 받았을 때 그 딸이 아빠한테 양육비 받았잖아. 이번에는 전화하지 마라고 하니까 이 이제 부인이 하는 말이 남자는 언제 마음이 돌아설지 모른다. 있을 때 많이 끌고 놓아야 된다. 더 타오지 못했는데 왜 네가 아빠 편을 드느냐?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데요. 아이고.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면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열어놓는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야, 양육비 보낼 때까지 그러니까 아이를 때릴 테니까 양육비 보내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소장님. 제가 처음에 이 사연 제보를 처음 읽었는데 아니 이게 진짜 엄마가 맞다고요? 저 계속 몇 번을 읽어봤어요. 진짜인가 싶어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나는 그 엄마는 아니죠. 하지만 아동 학대 케이스들을 공부하다 보면 바로 이런 엄마의 양상을 뗍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본인의 안위나 안녕을 위해서 아이들을 이용하고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이들을 학대하고 착취하는 그런 양상인데요. 지금 뭐 이 제보자께서 굉장히 상처받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육체적인 폭력은 맞는 거에는 이골이 날 정도지만 언어 폭력은 더 괴로웠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버스를 탔다가 성추행을 당했대요. 너무 놀라죠, 중학생이니까. 그때 막 연락을 아빠한테도 했는데 아빠가 막 불이 나게 달려와서 괜찮냐 그러고 뭐 난리가 났는데 이 얘기를 엄마한테 했더니 엄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먼저 다가간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빌미를 줬다 뭐 이런 식으로 막 꾸짖더니 나중에 이제 그게 재판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승소를 하고 나니까 그때 아주 잘했다 신고하고 이렇게 얘기한 거 잘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얘기들을 고등학교 중학교 때 계속해서 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여자로 태어나서 너는 왜 쓰임을 못하니? 다른 집 애들은 집안에 보탬이 되는 일도 잘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뭔지는 모르죠.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딸한테 너 클럽이라도 좀 가서 놀고 와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은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을지라도 너무 상처가 되는 거죠. 여자인 딸을요. 자, 그런데 고등학생 때가 되니까 상황이 더 안 좋아졌다고요? 네, 당시에 아버지가 산재 사고로 사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그러면 당연히 산재보험금이 나오겠죠. 예. 나왔는데 이제 일단은 이 산재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은 지금 현재 법정 상속분으로는 이분입니다. 따님이에요.
왜냐면 아내랑은 이혼했으니까 남남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딸이 미성년자니까 예. 이 돈을 누가 관리하느냐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아, 이것 때문에 이제 소송까지 가게 되면서 어쨌건 엄마가 아이고. 법정 관리니까 엄마에게 가게 된 겁니다. 성추행 당한 딸한테 네가 먼저 네. 당한 거 아니냐라는 말을 하는 이 침몰하는 이 사람한테 산재보험금을 가지고 엄마는 아파트를 한 채 매입하고 그런데도 제보자의 상황은 더더욱 안 좋아졌다고 합니다. 이제 양육비를 더 받을 데가 없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예. 그러니까 친모는 고등학생인 딸한테 이제 돈 벌어와라 이렇게 알바 같은 거 시켰다고 하고요. 성인이 된 이후에도 지인이 사장으로 있는 뭐 한 예, 건축회사에 일자리를 부착한 뒤에 딸의 월급을 엄마 통장으로 딸 월급 받게 설정해 놓고 딸의 월급 모두 받아간 적도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 집안에서 도망갔습니다. 야반도주 했습니다. 아, 무슨 상황이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엄마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오빠 사실은 널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서 널 죽이고 나도 같이 죽을 생각이었다. 그랬는데 네가 그날따라 마치 뭐 웃으면서 들어와서 내가 생각을 접었다. 그거 먹을 거에 이제 그냥 비슷하게 그런 걸 하려고 준비를 다 해놨는데 네가 그날 마치 웃으면서라도 내가 마음을 꽂혀놓고 열심히 살기로 하고 다시 다짐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승희 의원님께 잠시 후에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목숨의 위협까지 느끼게 된 제보자는 결국 집을 나갑니다. 야반도주를 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도망치면 도망칠수록 귀신같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들어보시죠. 내 몸에 나오니까 돈도 한 푼 없고 아무도 없고 친구 집에서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짐속을 들고 왔는데. 그래서 처음으로 대출이라는 걸 받아보고 그러면서 그냥 무난하게 갚으면서 살았으면 됐어요. 제가 다니는 회사마다 쫓아와서 폐악질도 하고 있는 거예요. 막 때리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막 신고도 하면 신고 무슨 권한을 신고하냐면서 그 사람까지 막 때리고 그래서 결국에는 저를 때린 것보다 사업장이 피해를 줬다는 이유로 신고를 당해가지고 이제 경찰이 와서 뭐 어떻게 하겠느냐 이제 저는 뭐 됐다 돌려보내야줘서라 대신에 저한테는 오지 말아달라 이래서 막 각속을 쓰고 이랬어요. 뭘 달아놨던 GPS 같은 거 달아놨던 거예요? 뭐 엄마 본인 말로는 흥신소를 썼다고 얘기는 하는데요. 아무튼 이 제보자가 친구 집에 머물면서 숨어 있는 상태로 그래도 회사에 취직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어떻게 알았는지 직장까지 찾아와서 행패를 부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영업방해로 신고당한 적도 여러 번이었고 급기야는 회사에서 나가라고 눈치를 줬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결국 대부업체에 돈까지 빌리게 됐습니다. 몇 년을 도피하다시피 생활을 했고요. 정착도 못하고 지금은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나마 지금 일하는 식당 사장은 이 사정을 다 알고 또 딱하게 여기고 있어서 엄마가 찾아오더라도 이 사람은 가끔씩 와서 일만 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좀 지켜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더 얘기하고 말고 할 것도 없습니다. 정말 이 엄마가 생물학적으로만 엄마지 그냥 왼수인 거예요. 자,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이런 사람을 내가 부양을 해야 되겠냐고 묻고 계십니다. 일단 원칙적으로는 있습니다. 좀 황당하시죠? 저걸 모시고 살라고요? 네. 뭐 자녀를 버리고 30년 만에 나타나서 뭐 사망보험 타간 엄마 뭐 이런 기사들도 종종 보셨을 텐데. 근데 다만 이 부양 의무라는 게 이제 우리가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는 내가 콩을 한쪽에 있어도 나눠 먹어서 어떻게든 키워야 되는 그 1차적 부양 의무고 부모님에 대한 부양 의무는 2차적 부양 의무.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지 않을 때, 내가 쓰고 남을 때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좀 약간 야박하게 들리겠지만, 근데 지금 이 사연자의 사연 상황으로 보면 부양 의무가 있는 것과 실제로 부양료를 지급해야 되는 건 좀 별개의 문제가 아닐까. 저는 거기에다가 지금 있었던 여러 가지들을 혹여라도 소송을 당할 때 제출하신다면 제가 보기엔 거의 부양료를 지불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승희 의원님. 네, 기본적으로 지금 어머니라는 사람이 어머니로서 역할을 하지 못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양을 할 수밖에 없는 자녀의 입장, 지금 나와 있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고 어느 순간에 50년 만에 와서 내가 네 아버지고 내가 네 엄마니까 그 있는 재산을 상속 재산을 내가 받아가겠다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 뭔가 잘못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민법 부분에서 좀 잘못된 부분 고쳐서 그렇게 뜬금없이 나타났을 때 핏줄이라고 상속받고 뜬금없이 핏줄이라는 부인으로 엄마로서 어떤 역할도 못했는데 핏줄이라는 이유로 부양받는 거는 좀 지양해야 되는 거니까요. 이런 거 법으로 조금 이렇게 막았으면 좋지 않겠느냐.
의무를 하지 않았다면 부양 의무도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소장님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서요. 정말 한 30초 안으로 좀 말씀 주십시오. 네, 지금도 이 딸은 엄마가 달라지길 그래서 용서할 수 있길 바란다고 하셨는데 일단 엄마가 안 변하는 거는 확실합니다. 이런 경우에 엄마는 딸의 죄책감을 무기로 삼으실 거예요. 일단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이 우선이시고요. 내 마음이 편해지시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셨을 때 어머니를 용서하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엄청 화가 나셨습니다. 네, 일단 김 선자님 무슨 부양입니까? 오히려 아버지 사망보험금 돌려받으셔야죠 하셨고요. 프렌치불독 모모님 제보자 한번 안아주고 싶네요 하셨습니다. 냥냥님 엄마한테 딸은 돈줄이자 화풀이 대상이었네요 하셨습니다. 야, 이런 친모도 있습니다. 이런 친모한테 당신 왜 그러고 살아 그러면 내 새끼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분명히 이런답니다. 예,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미국으로 가보시죠. 네, 경찰의 보디캠 영상입니다. 고속도로 한복판에 불길이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대형 화물트럭 한 대가 중앙분리대에 충돌하면서 화재가 발생한 건데 사고 트럭 운전석에는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는 한 남성이 보입니다. 경찰은 이 남성의 안전벨트를 풀고요. 트럭 밖으로 힘겹게 끌어당깁니다. 그 사이 화염은 트럭 바로 아래까지 번졌습니다. 도망가 빨리 밖으로. 때마침 한 여성이 달려와서 쓰러진 남성을 옮기는 걸 돕습니다. 경찰과 여성은 남성을 일단 안전한 갓길로 옮겼고요. 그리고 운전자와 경찰이 빠져나온 트럭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화염이 휩싸인 채 폭발해버렸습니다. 야, 이거 완전 영화 같아요. 네, 구조가 이루어지고 6분이 지난 뒤 사고 현장에 소방차가 도착하는 모습입니다. 이번 사고는 경찰과 또 저 여성의 도움이 없었다면 정말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뻔했는데 일단 당시 경찰 이야기 들어보시죠. While I'm pulling him out, I'm thinking of like this: if it blows up, will I go fast, or will I die of slow burns or whatever? And it was just playing in my head like, okay, let me hurry and get him out of here real fast. 네, 이 남성은 병원으로 이송된 뒤에 의식을 찾았고요.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도움을 준 저 여성, 사고 직후에 조용히 현장을 떠났다고 합니다. 중국 가보시죠. 네, 두 남성이 길다란 쇠파이프를 들고 도로를 지나고 있습니다. 위험하다. 일본 오토바이 운전자들 슬쩍 피해서 지나가죠. 남성들이 도로를 거의 다 지날 때쯤에 한 여성 오토바이 운전자가요. 쇠파이프가 보지 목이야, 못하고 또. 얼굴을 쿵 박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뒤로 빠지는 모습입니다. 뒤에 있던 남성은 그런 여성을 보고는 곧바로 이 쇠파이프를 들어봤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 오히려 들어가지고 더 얼굴을 때렸어요.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넘어진 여성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어떡해. 여성은 쇠파이프에 정통으로 부딪혀서 얼굴과 목을 다쳤는데 천만다행히도 헬멧 덕분에 큰 부상은 막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천만다행이네. 네, 경찰 당국은 1차적인 사고 책임은 도로 안전 확보 않은 채로 이 쇠파이프 운반한 두 남성에게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이 남성들에게 치료 비용 등 사고 피해 보상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다시 미국 가보시죠. 네, 차에 탄 여성과 문을 닫지 못하게 바로 앞에 서 있는 남성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죠. 바로 음식값 때문입니다. 자, 당시 상황 한번 보실까요? Please pay. Behalf. Huh? You got a tag number? Drawing my pitch in the floor and then they don't want to pay. Behalf. Just say behalf. 네, 여성 바람에 식힌 맥주가 쓰러져 한 잔을 온전히 마시 못했으니 돈도 반만 내겠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아니 무슨 논리예요 이게? 거죠. 네, 식당 주인은 화가 날 대로 났고요. 여성의 얼굴이 고스란히 다 나온 이 영상을 지금 저희가 보고 있죠. SNS에 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요. 여성은 역시나 누리꾼들의 문매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다 이렇게 공개하잖아. 최근 이른바 먹튀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니까 이 식당 주인 SNS에 손님들의 당시 영상을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대단했습니다. 10명 중에 9명이 식당으로 돌아와 계산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그들도 기분이 썩 좋진 않았겠죠. 음식값을 계산하곤 영상 좀 내려달라 부탁하기도 했고 심지어는 고소하겠다 이렇게 화내는 손님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야. 네, 식당 주인이 이렇게까지 한 이유 먹튀 손님이 많아지기도 했지만 안 그래도 바쁜 경찰이 이런 사소한 일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다음은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함께 보시죠. 네, 한 꼬마아이가 어깨에 고기 덩어리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한 개도 아니고 무려 2덩어리나 되는데요. 두툼한 생삼겹살을 들고 소년이 향하는 곳은 바로 학교였습니다. 이 삼겹살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아이의 선생님이었습니다. 왜요? 이날은 교사절,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스승의 날이죠.
스승의 날을 며칠 앞둔 날이었는데요. 설마? 7살짜리 학생이 선생님을 위해서 자기 몸집만한 고기 2덩어리를 사서 짊어 메고 저렇게 등교를 한 겁니다. 드시라고? 네, 이 모습에 학교 선생님들 귀엽기도 하고 또 기특하고 또 고마운 마음에 이 영상을 찍어 SNS에 올렸는데 사건마장에서까지 보고 있네요. 우리나라는 불가능합니다. 네, 맞습니다. 청탁금지법 때문에. 네, 스승의 날 우리도 선생님께 카네이션 달아드리는 것처럼 중국에서도 교사절이나 혹은 졸업을 앞두고 선생님께 선물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꽃은 물론 고기를 함께 선물하는 것이 깊은 존경심을 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유, 그렇군요. 훈훈합니다. 자,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시원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별이 6개 반, 사반 6반 저녁 6시 반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